다음 넘어가세요. 투자 신탁을 해지할 수 있죠. 해지하는 것을 보는데요. 이게 펀드를 해지한다라고 하는 거는 몇 가지 요건이 있단 말이죠. 이 요건이 뭐냐면 뭐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합의에 따라서 해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 한번 첫 번째 줄에 보세요. 투자 신탁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 기간 종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수익자 총회의 투자 신탁 해지 결의. 두 번째. 세 번째가 투자 신탁의 피흡수 합병. 네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예요? 투자 신탁의 등록 취소. 요거는 당연 해지 사유라고 합니다. 당연히 해지하는 거예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무조건 해지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 해지 사유라고 하는데 요게 하나 더 거기 나오지만 당연히 해지된다 나오죠. 당연 해지 사유라고 하는데 이외에 당연 해지 사유에 하나 추가해야 될 게 뭐냐면 집합 투자업자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서 투자 신탁을 해지할 수도 있는데 요것도 당연 해지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금융위의 승인 받아서 투자 신탁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의 해지 승인을 받더라도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 신탁을 무조건 해지할 수도 있는데요. 그 요건은 어떤 거예요?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1, 2, 3번. 1, 2, 3번. 1, 2, 3번 보시면 수익자 전원이 동의했어. 수익자 모든 사람들이 이거 펀드에 깨버리자, 해지해버립시다 하고 동의했을 경우, 그 다음에 수익주권 전부에 대해서 환매 청구가 발생했어요. 전부 다 그냥 수익자들이, 고객들이 전부 다 돈 돌려달라고 막 환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거 해지해야지 뭐 어떻게 뭐 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모집합 투자기구, 이게 사모펀드죠. 사모펀드가 아닌 투자 신탁으로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와 투자 신탁 설정하고 1년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 밑줄 쳐놓는데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50억이라는 게 공통적이죠. 그러니까 50억에다 동그라미 치고요. 요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 살짝 바꿔요. 50억을 100억으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1년을 2년이라고 바꾼다든가, 6개월이라고 바꾼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봤던 것이 뭐냐면 바로 계약형 펀드 중에 투자 신탁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투자 신탁이 우리나라 펀드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하는 법률적 형태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이렇게 따라 붙는데요. 그 중에서 투자 신탁을 제외하고는 투자 회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투자 회사 한번 보죠. 회사형 집합 투자기구. 여기서 자, 첫 번째 줄 회사형 집합 투자기구로는 투자 회사, 투자 유한회사, 투자 합자회사 및 투자 유한 책임회사, 이렇게 네 가지 있어요. 네 가지 종류 정도만 알아놓고요. 그 중에 투자 회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투자 회사 보죠. 집합 투자업자가 법인이사, 동그라미 법인이사이며 2인 이상이 감독이사가 있는 거는 요거는 투자 회사입니다. 2인 이상이 감독이사로 이사회가 이루어진 상법상의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이사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의 펀드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밑에 줄에 보세요. 투자회사는 그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보조하고 그 업무를 대행해주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투자신탁의 경우엔 해당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을 위탁하지 않을 경우에 반드시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투자회사인데요. 투자신탁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한 거니까 알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보면 그러나 다음에 보세요. 특수한 유형의 펀드의 경우 오히려 투자회사가 적합한 경우가 있다. 투자회사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기업 인수 증권 투자회사, 우리가 M&A라고 그러죠. M&A 펀드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엔 투자회사로만 존재합니다. 그거 말고도 뭐 부동산 펀드나 선박 펀드 같은 것도 역시 다음 단락에 나옵니다. 부동산 및 선박 펀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회사로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거죠. 다음 넘어가세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오죠. 그림 아래 첫 번째 줄에 보면 중간쯤에 사모투자 전문 회사라는 게 있어요. Private Equity Fund라고 그래서 이게 PEF라고 보통 얘기하죠. PEF, Private Equity Fund라고 그래서 사모투자 전문 회사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역시 회사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쭉 밑으로 내려가시다가 네 번째 줄인가요?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펀드는 투자자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여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분류한다.
구분한다. 무한책임사원은 펀드의 설립을 주도하고 펀드 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되 설립 및 운용의 대가로서 운용 보수를 취득할 수 있다. 반면 유한책임사원은 펀드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거 좀 알아놓으시고요. 그 아래 있잖아요. 표 있어요. 표가 있는데 이 표를 비교해서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형태에서요. 표를 보세요. 형태를 보시면 투자신탁은 계약이죠. 근데 투자회사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당사자는 뭐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요. 자산 소유자하고 법률행위 주체가 똑같은데요. 투자신탁은 자산 소유자하고 법률행위 주체가 신탁업자예요. 그런데 투자회사는 투자기구, 즉 펀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한번 보세요. 투자기구 관련 의사결정은요. 기본적으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요. 수익자 총회에서 결정하죠.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하고 수익자 총회인데 의사결정의 주체가. 그런데 투자회사는요. 이사회입니다. 이사회하고 주주총회입니다. 이사회, 주주총회.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다음에요. 투자유한회사, 뭐 합자회사, 그 다음에 투자유한 책임회사라는 게 있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요.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가 있습니다. 조합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첫 번째가 투자합자 조합이 있습니다. 그냥 투자조합이라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투자조합, 합자 조합을 보면 첫 번째 줄에 설립은 조합계약을 작성하고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 조합원 1인과 투자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합니다.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설립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합자조합의 구성은 투자합자조합의 채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집합투자업자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출자익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나머지는 쭉 보시는 밑에서 두 번째 줄 이런 거 나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투자합자조합이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 순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손실을 배분함에 있어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의 배당률 또는 배분 순서를 달리할 수 없다라는 거 밑줄 쳐놓으세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있는데 요게 앞에 페이지 넘기시면 177페이지요. 177페이지 투자합자회사에서도 이거랑 비슷한 거 있습니다. 투자합자회사에서도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익배당 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당률 또는 배당 순서 등을 달리 적용 가능한데요. 다만 손실 배분함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배분율 또는 배당 순서 등을 달리 적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익을 배분할 때는 차등 배분 가능한데 손실 배분할 때는 차등할 수 없다. 뭐 배분율이나 배당 순서 등을 달리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건 두 개의 그 형태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개의 형태. 첫 번째 회사형의 경우에 합자 회사가 요게 요런 형태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조합 형태는 투자 조합의 경우에, 투자 합자 조합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익을 배분할 때, 배당할 때 또는 손실을 배분할 때 이익 배분은 차별해서 할 수 있지만 손실 배분은 차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어디하고 어디요? 합자 회사요 하고 투자 조합, 투자 합자 조합 요게 둘 다 합자죠. 그래서 합자 회사, 합자 조합의 경우에는 요 조건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꼭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익명조합이 있는데 익명조합은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이제 2장입니다. 2장의 내용을 보는데요. 자, 일단 2장에 보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집합투자기구가 뭐예요? 펀드죠. 펀드의 종류를 보는 겁니다. 펀드의 종류를 보는데요.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는요. 펀드의 종류를 크게 5종류로 규정해 놨습니다. 과거에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라고 이 자본시장법 이전의 법률이 있었거든요. 자본시장법 이전의 이 법률에서는요. 펀드의 종류를 7종류로 해놨어요. 7종류로 해놔가지고 거기에는 지금 없는 지금은 분류 그렇게 안 하는데 파생상품 펀드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간접 펀드라고 해서 펀드 오브 펀드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근데 7개로 하니까 번잡스럽고 중복되고 개념이 혼동이 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걸 5개로 쪼개놨습니다. 그래서 5개로 통폐합했는데요. 5가지 펀드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증권펀드.
두 번째는 부동산 펀드가 있어요. 세 번째는 특별자산 펀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혼합자산 펀드가 있어요. 혼합자산 펀드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단기금융펀드인데 그냥 줄여서 MMF라고 합니다. 단기금융펀드를 MMF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머니마켓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MMF. MMF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요 다섯 가지 형태인데요. 자, 여기서도 역시 우리 한번 생각해보세요.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게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시험에 주로 나오는 거 이게 증권펀드가 가장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물론 이거입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MMF 요 두 가지입니다. 요 두 가지가 요 파트에서는 이 챕터 2에서는 가장 비중이 높아요. 왜 그러냐? 부동산 펀드는 우리 3강에서 다뤄요. 다루고 뒤에 또 있어요. 부동산 펀드가. 특별자산 펀드도 마찬가지로 뒤에 또 있어요. 여기 펀드 신탁에 의해 하반 그 뒷부분에 있단 말이에요. 혼합자산 펀드는 이게 많이 안 만들어져 이게. 좀 낯설어요. 그래서 이쪽도 별로 그렇게 비중은 없는데 압도적으로 많은 건 증권펀드고요. 그 다음에 MMF 요게 두 가지가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MMF 같은 건 아주 독특해요. 그래서 요 두 개가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될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증권 집합 투자기구, 즉 증권펀드 어떤 것을 확인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증권이든 부동산이든 특별자산이든 뭐 여기까지는요. 전부 다 뭐냐면 50%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어디에 투자하느냐. 요게 중요해요. 자, 여기 다 공통적인 거예요. 자, 증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는 이런 거예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예요.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집합투자재산, 펀드 재산이죠. 펀드 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 부동산에 투자하면 부동산펀드, 특별자산에 투자하면 특별자산펀드예요. 그러면 특별자산이 뭐냐 하는 게 나오겠죠. 특별자산은 증권과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이 특별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요 50% 초과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여기 세 가지는. 자, 근데 혼합자산 펀드는 뭐냐면 편입 투자하는 자산 있죠. 투자하는 자산에 이게 뭐야? 제한이 없는 펀드가 혼합자산 펀드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투자해도 돼요. 혼합자산 펀드는. 이런 뭐 편입 비율 같은 거에 대한 법적인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게 혼합자산 펀드입니다. 근데 단기금융 펀드는 이건 좀 약간 복잡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는 여기 50% 초과라는 공통적인 키워드가 있다는 거 좀 알아놓으세요. 자, 그러면 증권펀드 한번 보세요. 1절. 증권펀드는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면 증권펀드예요. 그런데 여기서 증권이라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오죠. 증권펀드가 주로 투자하는 증권은 기존의 증권 정의에서 다음의 증권을 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권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요런 형태의 증권은 빼고 투자해야 증권펀드예요. 그럼 어떤 것이 제외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보면 뭐 다음에 해당하는 자산이 뭐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유동화자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그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 또는 유동화증권인데 어쨌든 여기 뭐 증권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증권, 집합투자증권, 유동화증권인데 이름은 증권인데 요게 투자를 어디다 하는 증권이냐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서 채권자 성립된 금전 채권이거나 아니면 증권이나 부동산을 빼지만 어쨌든 특별자산이거나 아니면 주식이 증권이죠. 주식이라도 부동산 투자회사 즉 리츠가 발행한 주식이에요. 부동산 투자회사가 리츠거든요. 리츠가 발행한 주식이라든가 선박 투자회사 이걸 선박펀드라고 그래요. 선박펀드가 발행한 주식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SOC 이게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SOC라고 합니다. Social Overhead Capital이라고 그래서 SOC라는 표현을 써요. 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 간접 자본 또는 사회 기반 시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런데 요 사업 SOC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생각을 해보세요. SOC는 도로 닦고 뭐 그다음에 항만 건설하고 뭐 공항 짓고 이런 게 SOC거든요. 철도 깔고 뭐 이런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토목공사, 토목사업이란 말이에요. 사실 증권 형태로 주식 형태로 돼서 증권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상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증권이라도 증권에 투자하더라도 이게 증권펀드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부동산이나 특별자산과 관련되는 증권이에요. 이런 건 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펀드가 나옵니다. 자, 부동산 펀드 두 번째 단락에 보세요. 부동산 펀드란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또는 다음에서 정하는 부동산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50%를 초과하여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관련 자산에도 투자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자, 부동산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 거야?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거예요.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데 이 부동산 등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부동산은 들어가요. 부동산은 들어가고 뿐 아니라 부동산 관련 자산에도 투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 관련 자산이 뭐냐? 이거 부동산은 우리가 알겠다 이거예요. 땅이다, 건물이다 이런 거죠. 근데 부동산 관련 자산은 뭐냐 이거죠. 그래서 자,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그 부동산 관련 자산이 거기 나오죠. 1번 동그라미 1번에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부동산 관련 개발과 관련된 대출 뭐 이런 거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에 보면 금전채권,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전채권. 그 다음에 부동산과 관련되는 증권도 여기도 들어가는데 부동산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뭐 권리 이런 것들 권리. 그 다음에 금전채권 그 밑에 줄.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이거 리츠 주식이에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행한 증권.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자산을 기초로 하는데 유동화 증권이죠. 그것과 관련된 유동화 증권.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주택저당증권. 주택저당증권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세요. 주택저당증권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MBS라고 그래요. MBS. 모기지 백트 세큐리티라고 그래요. MBS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가 시행사 비슷한 건데 요건 뭐냐면 SPC라고 보통 물론 SPC가 다양한 형태가 있지만 이것도 일종의 SPC예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목적회사. 부동산 투자나 개발을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회사예요. 유동화를 하기 위한 또는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한 회사 같은 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하면 이런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것도 전부 다 겉으로 보면 증권이죠. 주택저당 증권 다 증권이죠. 그러니까 증권형 펀드구나 증권 펀드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이건 부동산 펀드라는 거죠. 왜? 증권이지만 뭐예요? 이 증권이 부동산 관련 자산이거든. 그러니까 땅이나 건물에 투자하는 본래적인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과 어쨌든 간에 연관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하거나 그 관련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그런 형태, 증권을 취득하는 형태도 부동산 관련 자산으로 봐서 부동산 펀드로 보겠다는 거예요. 증권 펀드가 아니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자산 펀드를 봅니다. 특별자산 펀드 183 페이지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집합투자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투자 대상 자산인 특별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자산이 뭐냐? 증권과 부동산을 뺀 거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자산 펀드가 나와요. 첫 번째 줄에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펀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한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건 아무데나 투자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투자 대상을 확정하지 않고 가치가 있는 모든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는 전부 다 혼합자산 펀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나머지 밑에는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단기금융 펀드예요.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MMF 요걸 봐야 되는데 MMF는 첫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집합투자재산의 전부를 다음의 단기금융 상품에 그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전부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뭐 50%를 초과해 이런 말 나오면 안 돼요. MMF는 전부를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돼요. 그것도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그리고 그 밑에 줄에 MMF는 전부 다 장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평가할 때, 평가할 때 장부가로 평가합니다. 시가 평가란 말 나오면 안 됩니다. 장부가로 평가한다. 근데 MMF의 경우에는 이게 보수적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제한이 좀 더 강화되어 있어요. 다른 펀드보다, 일반 펀드보다 운용 제한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반드시 운용해야 되는 운용 제한은 이거예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단기금융 상품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기금융 상품이 뭐냐 이거예요. 이게 시험에 가끔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금융 상품은 거기 나오지만 1번에
잔존만기 6개월 동그라미 이내인 CD 양도성 예금증서예요. 양도성 예금증서를 CD라고 합니다. Certificate of Deposit이라고 해서 CD라고 그래요. 양도성 예금증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잔존만기 5년 동그라미 5년 이내인 국채증권. 국채라고 그냥 줄여서 그냥 국채. 국채인데 5년이에요. 5년. 요건 뭐예요? 6개월. 요건 6개월 이내인 CD 5년 이내인 국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잔존만기 1년 이내예요. 전부 다 1년 이내 동그라미 하세요. 지방채, 특수채 뭐 이런 거 사채권 뭐 이런 거 있죠? 기업보험증권 뭐 이런 거 쭉 나와요. 그러니까 기업보험증권에다가 여기 써놓으세요. 기업보험 우리가 뭐라고 하죠? CP라고 그래요. Commercial Paper라고 그래서 Commercial Paper CP라고 하고요. 거기 환매 조건부 매수의 경우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거기다 밑줄 쳐놓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환매 조건부 채권을 RP라고 합니다. RP라고 하는데 RP 매수입니다. 매수인데 매도라고 하면 틀립니다. 매수라고 해야 돼요. 매수 아시겠죠? 그래서 매수의 경우에는 잔존만기에 대한 적용을 배제한다. 다만 그거 나오죠. 매수의 경우에 배제한다고. 매도가 아니에요. RP 거래는 리포 거래라고 하는데 리포 거래는 매수할 수도 있고 매도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매수만 제외예요. 매도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만기 1년의 기업보험증권을 제외한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단기대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거 이런 거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전자단기사채가 있어요. 밑줄 치세요. 요거 새로 추가된 거예요. 교재 바뀌면서. 전자단기사채. 전자단기사채가 여러분들 뭐 채권시장 같은 거 공부하시면 나중에 배우실 거예요. 뭐 프리본드 시장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게 있어요. 단기적으로 거래하는 거. 근데 운용제한이 있습니다. 운용제한은 여러분들 이거는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요. 다 읽어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에서는요. 특별히 4번에서는 75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75일. 75일. 그래서 잔존만기 가중평균 기간이 75일 동그라미. 이게 이제 작년인가 재작년에 바뀌었죠. 이게 90일이었어요. 원래.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90일이었는데 75일로 원래 90일이었는데 75일로 바뀌면서 학생들이 착각해요. 그러니까 75일로 꼭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 체크해 놓으시고요. 7번 보시면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채무증권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위 2개 등급이에요. 상위 2개. 하위가 아니고요. 그리고 상위 3개 등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8번, 9번 뭐 이런 거 있는데 이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뒤까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10번 아래에 보면 당초 MMF는 당일 입출금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펀드 유형이었으나 법규정 개정으로 먼저 법인 MMF의 이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 2007년 3월부터 개인 MMF도 이길 입출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이길 입출금 제도입니다. 이길 그 다음날 입금하고 다음날 출금하죠. 특히 입금할 때는 제가 MMF 돈을 넣었다고 해서 오늘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통장에 꽂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날 들어가는데 오늘 돈을 은행에다 내면 다음날 들어가는데 잠깐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브리지 통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야 돼요. MMF 같은 거 투자하려면. 자, 그래서 여기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 다 제가 정리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방식으로 꼼꼼하게 그리고 중요하다, 핵심이다 이런 것들은 꼭 체크해가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